저는 68살입니다. 38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어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밤 8시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딸이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 일찍 와. 목소리가 이상하게 달콤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웨이터가 제게 명찰을 건넸습니다. 제한 손님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명찰이었습니다. 딸이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음식은 못 드신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물만 드세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물 한 잔만 앞에 두고 딸과 사위가 스테이크를 먹는 걸 지켜보면서요. 왜일까요? 왜 제 딸이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38년 동안 서울 강북구 미아동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숙이네 분식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가게로 향합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익숙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면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떡볶이 국물을 끓입니다. 7시가 되면 아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요. 떡볶이 포장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점심시간엔 더 바쁩니다. 학교 선생님들, 동네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밤 8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겐 키워야 할 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딸 지혜가 겨우 11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아침엔 김밥을 싸서 도시락을 싸주고 밤엔 학원비를 벌기 위해 가게를 더 늦게까지 열었습니다. 지혜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명문대학교에 합격했고 졸업 후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분식집 사장 딸이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 되었으니까요. 지혜는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비싼 옷을 입고 멋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5년 전 지혜가 재혼했습니다. 첫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슬퍼했지만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남편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키가 크고 말을 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청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올해 9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서연이는 자주 제 가게에 놀러 옵니다. 학교가 끝나면 노란 가방을 메고 달려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문을 열며 소리칩니다. 저는 김밥 한 줄을 싸서 건네줍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리기 했어요.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숙제를 합니다. 저는 김밥을 말면서 서연이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이 제겐 전부입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욕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분식집 냄새 난다고요. 할머니는 무식하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앞에서 표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딸 지혜와 사위 준호는 저를 무시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귀찮다는 투로 말합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갑니다. 어머니, 집안 냄새가 좀 그렇네요. 준호가 코를 찡그리며 말합니다. 저는 참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김밥을 싸서 건네주고 떡볶이를 담아 보냅니다. 하지만 저에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서랍을 엽니다. 낡은 통장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통장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38년 동안 번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샀고 밥은 가게에서 남은 재료로 해결했습니다.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15년 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윤태호입니다. 병원에서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밥을 자주 사 먹었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재산 관리 필요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38년 일하셨으면 분명 뭔가 있으실 겁니다. 보호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날부터 윤태호 변호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제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1995년 강남구 대치동에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3억이 넘습니다. 2005년엔 송파구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억입니다. 2010년엔 마포구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억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제가 일하던 가게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주가 급하게 팔려고 했고 저는 3억 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8억이 넘습니다. 제 재산은 총 33억 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딸 지혜도, 사위 준호도, 손녀 서연이도 모릅니다. 왜 숨겼냐고요? 딸의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변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따님, 남편 이준호 씨가 부동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전세 사기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혜는요? 따님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 일찍 와. 엄마를 위한 특별한 자리야.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딸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걸까요? 드디어 제 노고를 알아봐 주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녹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다림질을 하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쁜 옷 입으셨어요. 응, 엄마랑 저녁 먹으러 가. 저도 갈래요. 안 돼. 어른들만 가는 자리야.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엄마랑 아빠가 어제 큰 소리로 싸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던? 돈 이야기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오후 5시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라 메종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이곳이 제가 올 곳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라 메종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유리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릅니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제 녹색 원피스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박지의 이름으로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웨이터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딸 지혜와 사위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준호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왔어, 지혜야.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명찰이었습니다. 손님, 이걸 착용해 주세요.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한 손님, 이게 뭐예요? 저는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명찰을 다신 분은 음식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딸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음식은 못 드신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물만 드세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표정 좀 봐요. 완전 황당한 표정이네요.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초대해 놓고 음식도 못 먹게 한다는 겁니까? 앉으세요, 엄마. 지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접시와 포크, 나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 한 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지혜와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스테이크 2인분이요. 미디엄으로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와인도 한 병 주세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저는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놀라세요? 지혜가 냅킨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엄마는 늘 심각하시네요. 농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장모님.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스테이크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감자와 야채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채워졌습니다. 지혜와 준호가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점심을 거른 게 후회됐습니다. 딸과의 저녁이 기대돼서 일부러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맛있다. 역시 이 집 스테이크는 최고야. 지혜가 고기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장모님도 드시고 싶으시죠? 준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한 손님은 안 되죠. 둘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지혜와 준호가 천천히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혜가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 무슨 소리니? 엄마 나이가 68살이잖아요. 지혜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해요. 가게 일도 힘들고요. 준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파일이 두껍습니다. 우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준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요. 장모님 수준에 딱 맞죠? 수준? 저는 되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서류를 봤습니다. 요양원 안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이전 각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재산을 제 이름으로 옮기는 서류예요. 지혜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분식집, 집, 통장 다요. 왜 그래야 하는데? 엄마는 이제 늙으셨어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혼자 못 하시잖아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난 멀쩡해. 그래도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싫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어렵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하는 투였습니다. 안 돼. 치매 진단받게 할 수도 있어요.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준호 친구가 병원 원장이에요. 진단서 한 장이면 끝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68살 노인이 혼자 살면서 이상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요. 난 이상한 행동 안 해. 누가 알아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증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키운 딸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엄마가 서명하시면 다 해결돼요. 지혜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우리가 내고 엄마는 편히 쉬시면 돼요. 얼마나 주려고? 월 5만 원이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비누, 치약, 그런 거 사시기엔 충분하죠. 5만 원입니다. 38년 일한 사람한테 5만 원입니다. 그 돈으론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하세요?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밥 주고 잘 곳 주는데요. 서연이는? 서연이요? 지혜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저희가 키워요. 엄마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서연이 보고 싶을 텐데. 요양원에선 면회가 제한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28만 원입니다. 준호가 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 장모님 물값이 따로 나왔네요. 뭐? 2,500원이요. 준호가 계산서를 가리켰습니다. 장모님이 마신 물값이요. 엄마, 돈 있으시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2,500원 정도는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있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세요, 엄마?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윤태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코드 레드. 즉시 실행.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해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친구요? 엄마한테 친구가 어딨어요?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봤습니다. 은행이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준호입니다. 잠시 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계좌 동결? 지혜가 준호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또 울렸습니다. 카드사네. 준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준호입니다. 네, 카드 취소? 연속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 회사였습니다. 대출 철회? 왜요?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자기 가방을 뒤졌습니다. 내가 낼게. 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웨이터가 카드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띠리링. 거절됐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띠리링. 또 거절입니다. 이상하네요. 지혜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장의 카드 모두 거절됐습니다. 준호도 자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모두 거절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혜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물값이에요. 지혜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집에. 저는 말했습니다. 28만 원은 어떻게?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금융 전문가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호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모두 실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미아역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입니다. 30년 넘게 산 집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거실이 보입니다.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준호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윤태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상황 보고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준호 씨 계좌 5개 모두 동결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카드 7장 전부 취소됐고요. 대출은요? 사장님 명의로 보증선 대출 3건 모두 철회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총액 2억 5천만 원입니다. 딸은요? 박지혜 씨 계좌도 동결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는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 카드는 전부 취소됐습니다. 집은요? 10년 전 사장님이
계약금 2억 원 지원하신 강남 아파트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공동 명의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집은 철회 신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담보가치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지분이 빠지면 대출 유지가 어렵습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건요? 이준호 씨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자금도 사장님 명의 대출이었죠.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것도 철회했습니다. 사무실은요? 내일 아침부터 영업이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공격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준호 씨 빈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요. 아, 그거요. 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서연이가 말해줬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대요. 그 빚이 3억입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불법 사채입니다. 이자가 월 1,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빚을 졌어요? 도박입니다. 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에 빠져서 2년 동안 탕진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혜도 알았겠네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재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채업자들은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윤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돈을 못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위험한가요? 아니요. 사장님은 안전합니다. 윤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위험한 건 이준호 씨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서연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인데 들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학교 가야지.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가 엄청 싸웠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카드가 안 된대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계속 전화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욕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앞에선 침착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무 일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학교 늦겠다. 빨리 가. 서연이에게 김밥 한 줄을 싸줬습니다. 점심시간에 먹어. 서연이가 김밥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장모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준호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손님 몇 명이 놀라서 저희를 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드도 다 취소됐고
대출도 철회됐어요. 그래서요? 장모님이 하신 거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한 짓 기억나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제한 손님 명찰이 농담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물만 마시라고 한 게 농담이에요?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5만 원 주려던 것도 농담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계좌 좀 풀어주세요. 안 됩니다. 장모님, 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사채업자들이 저 찾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3억을 못 갚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죠?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7시쯤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박지혜 씨의 첫 남편 사망 사건이요.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말인가요? 그게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직원이 증언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잘렸다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지혜가?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어떤 정황인가요? 사망 2주 전 박지혜 씨가 남편 명의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혜자는 본인이고요. 그리고요. 사망 3일 전 이준호 씨와 박지혜 씨가 처음 만났습니다. 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호텔 CCTV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사장님.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박지혜 씨와 이준호 씨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어떻게요? 이준호 씨가 핸드폰 음성 메모 기능을 실수로 켜둔 채 대화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입수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사장님 살해 계획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절 죽이려 했다니요.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서명 받으면 빨리 처리해야 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돼.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애가 할머니 찾으면? 1년 지나면 애들은 다 잊어버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딸이 절 죽이려 했습니다. 손녀마저 저를 잊게 만들려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서연이를 보호해 주세요.
이미 조치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직원이 학교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 2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배지를 보여주며 신분을 밝혔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신가요? 나이 든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고소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소요? 박지혜 씨와 이준호 씨가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탈취 혐의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재산을 탈취했다니요. 제 돈인데 말입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윤태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가게로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김정숙 씨, 며칠 전 따님과 사위의 계좌를 동결시켰죠? 제 명의로 된 보증을 철회한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제 권리입니다. 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본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여기 박지혜 씨가 제출한 진술서가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합니다. 형사가 읽었습니다. 치매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검사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뭡니까? 김정숙 씨의 재산 목록입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33억 원 상당입니다. 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3억요? 네, 38년간 자영업으로 모은 돈입니다. 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강남 상가, 송파 오피스텔, 마포 아파트,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십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33억을요? 젊은 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제가 법적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투자와 거래는 합법적이었고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럼 따님은 이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나이 든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왜요? 딸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이것도 보시죠. 이건 뭡니까? 이준호 씨의 범죄 기록입니다. 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3건, 불법 대출 브로커 활동, 도박 빚 3억 원.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지혜 씨의 첫 남편 사망 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윤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건넸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말입니까?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직원 증언에 따르면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됐습니다. 그럼 살인 사건이란 말입니까? 젊은 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윤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준호 씨와 박지혜 씨의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 서류 서명 받으면 빨리 처리해야 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자연스럽잖아.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요? 애가 할머니 찾으면? 1년 지나면 애들은 다 잊어버려. 준호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 2명이 서로를 봤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 씨는 피해자입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고소는 철회되겠군요. 나이든 형사가 말했습니다. 철회가 아니라 반대로 고소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살인 계획, 사기, 협박. 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첫 남편 살인 혐의도 재수사 요청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지혜와 준호를 체포했습니다.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2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연이는요? 제가 데려왔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있어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탔습니다. 윤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경찰차에 탔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알아.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국세청도 움직였습니다. 준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지혜가 다니던 제약회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지혜를 해고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월 5만 원만 주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계획도 있었습니까? 네,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준호와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대화일 뿐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닙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계획이 있었고 피해자를 실제로 위협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첫 남편 사망 사건도 재수사됐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정비공이 증언했습니다. 사고로는 불가능한 절단면이었어요. 보험조사관도 증언했습니다. 박지혜 씨가 사망 2주 전에 5억 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준호의 도박빚도 밝혀졌습니다. 사채업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준호는 제게 3억을 빌렸습니다. 사채업자가 말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장모 재산으로 갚겠다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쌓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 사기죄, 횡령죄, 살인계획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박지혜, 살인죄, 살인계획죄, 사기공모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도와줘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연이를 지켜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서연아.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한동안 못 볼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슨 재단입니까?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장님. 이름은 새로운 시작으로 하고 싶어요. 멋진 이름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곧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3살입니다. 서연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로 상담 있어요. 무슨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 변호사요.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 돕는 변호사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4일만 엽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5년 전 재판이 끝나고 바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은 종로에 있습니다. 윤태호 변호사 사무실 옆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따뜻합니다. 월요일 오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도운 어르신들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72살이었습니다. 아들이 할머니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도왔고 할머니는 집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75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할아버지 연금을 가로챘습니다.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했고 며느리는 처벌받았습니다. 5년 동안 312명을 도왔습니다. 312명의 어르신이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 여기가 새로운 시작 맞나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여성이 앉았습니다. 이름은 이영희, 68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절 때려요. 영애 씨가 울먹였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면 때려요. 얼마나 오래됐나요? 3년요. 영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왜 참으셨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영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인데 어떡해요. 그 말을 들으니 5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영애 씨, 들어보세요. 저는 영애 씨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때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영애 씨는 평생 아들을 키우셨죠? 네, 혼자 키웠어요. 그럼 이제 영애 씨 차례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영애 씨를 지킬 차례예요. 영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윤 변호사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분이 법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 오후 윤 변호사가 영애 씨 아들을 만났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고소하겠다고 말입니다. 영애 씨 아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폭력은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 영애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 영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다시 살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당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요? 딸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애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해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뭐니? 할머니 앞으로 온 편지예요. 서연이가 답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5년 동안 지혜에게서 편지가 40통 넘게 왔습니다.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이번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편지 안 읽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왜요? 읽을 필요가 없어서. 저는 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엄마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다음 날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30대 여성 기자였습니다. 김정숙 씨,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5년 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욕, 딸의 배신, 재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네, 그래서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돕는 거군요. 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교도소에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20년형을 받았어요. 손녀분은요? 저랑 살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르신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참지 마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기사는 일주일 후 실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 도왔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시작이 상을 받았습니다. 사회공헌 대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73살입니다. 5년 전 저는 제 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중을 받습니다. 나이는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었어요. 고마워.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강하고 용감하게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혜의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41통이었습니다. 한 통을 꺼냈습니다.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지혜는 변한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고 책을 읽고 자신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서연이와 함께 살고 새로운 시작을 키우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상담 예약이 3건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 학대 사례였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73살에도 여전히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5년 전 저는 레스토랑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무시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제 방식대로 이겼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서연이를 구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돕고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저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배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저는 싸웁니다. 존엄을 위해, 정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웁니다. 73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38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했고 5년 동안 312명의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